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에 있는 김홍빈입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웨비나를 개설을 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 마이크 키우면 켜져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국내에서 첫 환자가 생긴 다음에 이제 2달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동안은 환자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다들 바빠서 미처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2주 전에 경기도 코로나19 대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웨비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다들 바빠서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마침 제가 지난주에 보스턴에 연수 다녀왔던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탈에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서도 그 보스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웨비나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유하고 최신 지식들을 알려주는 그런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기도에서 그동안 저희가 모았던 자료가 아직 충분하거나 제대로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2달간 경험했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혹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의견들이 있으면 함께 모아서 그걸 현장에 반영을 하고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웨비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웨비나는 저희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저와 성균관의대 사회학 교실의 정혜관 선생님께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일단 오늘 첫 번째 웨비나는 제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세 분이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지금 외국과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역학적인 특성 그리고 주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의료원을 중심으로 경증의 환자를 보고 있고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보유한 세 병원에서는 중등증 이상의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경험했던 환자들의 경과나 치료 결과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테고요.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Q&A 세션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발표는 약 10여 분 정도 발표를 하실 테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학문적인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그런 학문적인 부분까지 다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채팅창에 간단하게 궁금하신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그 중에 몇 가지만 서로 공유할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린 식으로 해서 한 주제당 15분씩 운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5분이 끝나면 마지막 10분 동안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쌤들과 Q&A 세션을 운영하고 가능하면 1시간 내에 마칠 예정이고요. 현재 계획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웨비나는 어떤 주제로 할 건지는 오늘 웨비나 마무리할 즈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코비드19의 역학적인 특성에 관해서 성균관의대 사회학 교실에 계시는 김종원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의대 사회학 교실의 김종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코비드의 역학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동물에서 순환하는 바이러스가 일부 종에 대해서 이제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숙주로는 이제 박쥐가 알려져 있으며 그에 다른 종들이 역시 숙주로서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고
현재 바이러스의 이름은 사스코브2로 이제 명명이 바이러스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바이러스의 그 스트레인은 인류가 처음으로 접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 인류가 모두 서세터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전체적인 발생 계통학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새로 등장한 코비드-19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계통학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네이밍을 보시면은 이제 메르스는 메르스코브로 이제 처음에 명명이 되어졌고 그게 이제 메르스로 불리게 되어졌고 역시 사스코브도 역시 시비어 어큐트 레스피레토리 신드롬의 이제 그 질병명이 이제 바이러스 명칭을 붙이게 되었으며 코비드-19는 이제 디지즈 명칭이고 바이러스 명칭은 이제 사스코브2로 네이밍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발생했던 코비드-19, 메르스, 사스에 대해서 역학적 특성을 비교해 드리면은 인큐베이션, 잠복기 같은 경우는 현재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세 질환 모두 약 4에서 5일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 모드는 이제 비말이라든가 밀접 접촉, 그다음에 포마이트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감염된 국가 수준은 어제 기준으로 코비드-19는 약 200국가, 그리고 현재 확진자는 약 44만 명, 사망자는 약 2만 명이 이르고 있으며 코비드-19의 경우에는 지난 메르스와 사스와 비교해서는 훨씬 많은 현재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치사율에 있어서는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치사율이 낮지만 워낙 많은 현재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망자 수는 월등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가 이제 그러면 전파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치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케이스 페탈리티와 리프로덕션 넘버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축에 케이스 페탈리티 레이트, 그 다음에 Y축에 감염체 생산지수로 왔을 때 코비드-19의 위치는 사스나 메르스보다 케이스 페탈리티는 낮지만 그 감염체 생산지수에 있어서는 약 2에서 3 사이에 위치하는 수준이고 그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보다는 그 감염체 생산지수가 더 높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 미국의 계절 인플루엔자와 코비드-19의 그런 치사율에 대한 비교를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올 레이지를 봤을 때 계절 인플루엔자의 치사율이 0.1% 수준이라면은 코비드-19에서는 뭐 2.3%, 지금은 더 높게도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강연 들어. 이제 코비드-19의 페이스 시비리티를 보면은 전체 환자의 80%는 마일드한 증상을 보이고 14%는 시비한 증상, 그리고 약 5%가 크리티컬한 증상을 보이는 걸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차이나 CDC의 위클리 리포트에서 보고된 내용으로 기반을 하고 있고 이제 크리티컬한 상황은 레스피레토리 페일러나 septic쇼, 멀티오간 페일러 디스펑션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 페탈리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간으로 제가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는 국내 자료의 제 왼쪽 컴파운드 데이터는 이제 어제 기준 데이터이고, 그다음에 한국, 이탈리아, 차이나의 순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 나라 모두 20대, 30대까지는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세 나라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고령으로 갈수록 국내에서의 치사율보다 그 치사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진된 사례에서의 코비드-19의 심프텀을 보시면은 중국이나 호주와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서울과 부산자를 보면은 피버를 호소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약 서울과 부산 모두 약 35% 수준이고 코프도 역시 35% 내외로 보여지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소스로스, 칠링, 마이알지아가 이제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보이고 있고 기존의 이제 다른 질환과 좀 차이점은
러니노즈나 이제 다이아리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물게 보고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임상 증상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긴 모르겠지만 이제 세 가지 코비드19 플루 콜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뉴질랜드에서 자료를 정리를 해놨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호주와 중국 자료는 이 자료에 그렇게 일치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 자료는 현재 저기 나와 있는 강도 순으로 그대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코파 피부가 가장 비율이 높았는데 여기서도 그 두 개가 현재 강도 3, 3개를 이제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연령에 따른 발생률입니다. 국내에서의 굉장히 특이한 점은 20대 연령층에서 이시던스가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신천지 교회 관련하여 여성 신도들의 확진 비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자료가 비교되고 있는 자료는 오른쪽에 독일 자료인데 독일이 지금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 레이트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상황에서의 좀 특이점은 독일이 국내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세 이상 고령에서의 인시던스가 오히려 국내보다 좀 더 낮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러한 영향으로 좀 더 테스트 스태티스틱가 낮게 나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으며 상대적으로 그 30대에서 60대 미만의 그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이 테스트 스태티스틱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반상병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동반상병에 대해서는 이제 하이퍼텐션과 그 코비드19와의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 현재 여러 논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NEJM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은 하이퍼텐션이 기저질환으로 있는 사람들에서 상대적으로 코비드19에 감염이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국내 자료에서도 국내 자료는 이제 컴파운드 데이터는 전체 자료 분석이 되지 않았고 사망 자료를 보면은 역시 사망자의 동반상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하이퍼텐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CDC 자료에서는 컴파운드에서는 하이퍼텐션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케이스 페탈리티에서는 오히려 이제 다이아베티스와 큰 차이가 보이습니다. 다음 특성과 트랜스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특성을 감염병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용어들이 이제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그다음에 시리얼 인터벌 이런 그다음에 감염 재생산 지수, 리프로덕션 넘버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인데 그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질병의 자연사를 갖다가 놓고 이제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 이 컨셉들이 다음에 설명이 되어진다를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출된 그런 지표들이 이런 SEIR 모델이라든가 SEIHR 모델들의 파라미터로 사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그 런더스 클로바이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자 발생 규모 예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이러한 전파 모델을 통해서 자료가 생산되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약 4에서 5일 수준의 결과들이 제시가 되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초창기 28케이스에서는 민값으로 약 4일이 제시가 되었고 저희 서울 자료를 55케이스를 분석을 했을 때 약 3.4일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4일 정도로 일반적으로 산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자료는 아직 프리미엄하는 결과도 좀 더 이제 데이터를 다듬어서 다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리얼 인터벌에 대한 자료입니다. 시리얼 인터벌도 지금 여러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평균값으로 약 4에서 5일 사이에 미인값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서울 자료에서도 76케이스를 분석을 했는데 아직 이게 잘 자료가 다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는 상황에 따라서는 약 3.5일이 나오기도 하고 4.5일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사이 3.5, 4.5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시리얼 인터벌이 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리얼 인터벌의 분포를 보면은 이제 사스와 특징적인 게 시리얼 인터벌이 사스에서는 약 7일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반면에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미인값이 5일 이내에 형성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코비드19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 무증상 잠복기에 감염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는 교과서적인 상황, 여러분들이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배우셨을 때는
제 위쪽에 있는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리얼 인터벌은 인큐베이션 페리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잠복기에 감염이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 상황이 모두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처럼 발생을 하면은 임팩터가 임팩티보다 감염 시작 시점도 빠르고 증상 발생도 더 빠르기 때문에 시리얼 인터벌이 플러스로 나옵니다. 하지만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오히려 임팩터보다 임팩티가 증상이 더 먼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리얼 인터벌이 음성이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교과서에서도 아마 언급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독특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시리얼 인터벌 산출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베이 지역에 산출한 결과를 보면은 지금 시리얼 인터벌이 마이너스 10부터 0까지 마이너스 값들이 다 존재하는 걸 보고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 평균값이 약 4일 정도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자료로 산출한 결과에서도 역시 마이너스 10부터 0까지 자료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서울의 자료에서는 시리얼 인터벌이 3.5일 정도로 중국 결과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고 아마 자료가 더 쌓이면 비슷한 수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컨더리 어택 레이트입니다. 세컨더리 어택 레이트는 이제 노출된 서세티브한 파퓰레이션 중에서 몇 명이 감염이 됐느냐에 대한 역학적 지표입니다. 현재 세컨드 어택 레이트는 클로즈 컨택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한국 모두 1% 미만, 약 0.5% 수준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고 하우스홀드 컨택, 가정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에는 KCDC 자료는 7.56, 미국과 차이나도 약 10% 수준으로 제시가 되어졌고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글로벌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홀드 컨택에서의 세컨드 어택 레이트가 15% 수준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된 자료를 보면은 컨택 프리퀀시가 레어, 모더레이트, 오픈으로 이렇게 점점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세컨드 어택 레이트도 이렇게 증가하는 수치를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염체 생산지수는 R0와 RT 두 가지 수치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R0는 그 해당 인구 집단이 모두 서셉티블하다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에서 산출되는 지표로 R0가 1보다 크면은 에피데믹이 발생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적인 상황은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고 감염병이 유행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점점 이제 면역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의 감염 생산 지수를 산출하는 지표는 RT라는 수치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산출된 R0의 값은 전반적으로 뭐 2에서 3 수준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천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0.56으로 에피데미로 가지 않고 잘 조절되는 상황이었으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상황을 따로 산출해보면 약 3.5 정도 수준으로 에피데믹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한 연구 그룹에서 3월 19일 기준으로 RT 값을 갖다가 산출해 놓은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현재 에피데믹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신천지의 가림 효과도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0.19로 에피데믹으로 진행하지 않는 결과를 유일하게 보여주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과 서울 경기 지역을 나눠서 산출해 보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은 점차 발생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서울과 경기 지역은 여전히 아웃브레이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아산병원 김남국 교수님 팀에서 현재 RT 값을 산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프린트로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신천지를 제외하더라도 국내에서의 R0 값은 약 2에서 3 수준이었고 대구 경북은 3에서 4 수준으로 그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R0가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RT는 국내 전체로 봤을 때는 아까 0.19 수준으로 에피데미로 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지만 대구 경북을 제외한 파란색 라인을 보면 여전히 1보다 큰 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구 경북, 다시 말해서 신천지 이펙트를 제외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피데믹의 가능성을 갖다가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서울의
서울과 경기 지역은 RT가 1보다 높게 산출되고 있고 대구와 경북은 RT 값이 1 이하로 산출되고 있어서 여전히 수도권 지역은 에피데믹이 확산될 가능성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중간에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약 185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셔서 한 분 한 분께 마이크를 드렸다가는 오늘 밤샐 것 같아서요. 채팅창에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채팅창에는 특별히 올라온 게 없어서요. 혹시 다 듣고 나셔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코비드-19 경증 환자의 임상적 특성이고요. 현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근무하시는 고보람 선생님께서 그동안 안성병원과 성남의료원 등에서 경험하셨던 사례들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내과 고보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과 성남의료원에서 코비드-19 확진자를 본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조금 중증으로 돼서 전환했던 환자 케이스 2명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안성병원은 2월 9일날 첫 번째 환자를 받았고요. 2월 28일부터는 코비드-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 자체에서 모든 의사들이 코비드-19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코비드-19 환자를 보는데 이렇게 프로토콜을 정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진 환자 인지하고 시도에서 병상 배정이 되면 이제 진료 과정 입원을 결정하고요. 입원 1일째는 기본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상기도 하기도 RT-PCR 검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19 환자가 초기에 폐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5일째, 10일째 루틴하게는 흉부 엑스레이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번 7일째, 10일째 검체 채취에서 양성, 음성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흉부 엑스레이는 이거 누르겠어요. 휴게에다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성남의료원에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던 코비드-19 확진자는 181명이었습니다. 이게 약 열흘 전에 대입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때보다 굉장히 수가 많이 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81명을 조금 인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평균 나이는 43세였습니다. 남녀 비율은 여자가 조금 더 많아서 55.8%를 차지했고요. 가장 어린 환자는 2세였고 최고령자는 87세였습니다. 연령별 분포도를 조금 보면 50대가 19.3%였고요. 그 외에 40대가 18%, 60대가 14.9%, 그리고 이제 20대가 15.5%, 0에서 9세도 2.8% 정도 있었습니다. 기저질환 동반 여부를 보면 이제 50세 이상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3명의 환자에서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체 환자 23.8%고요. 가장 많은 기저질환은 역시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16.6%에서 고혈압을 갖고 있었고 당뇨 있었던 환자 27명 있었습니다. 그 외에 심혈관 신부전이나 만성 폐질환 이런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임상 증상, 이것은 처음에 입원했을 때 그 초기 증상을 말하는 건데요. 처음에 왔을 때 증상이 없었던 환자는 16% 정도가 이제 무증상자로 입원 시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침이 제일 많았고요. 46% 정도 기침을 했고 열나는 환자는 40%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 가래, 인후통, 근육통 이렇게 이제 증상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임상 증상 중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는 11명 정도였고요. 소화기 증상은 5.5% 정도에서 구토, 설사, 복통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는 뭐 냄새나 맛을 못 느낀다 하는 이런 증상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조사가 안 되었고요. 안성병원 환자를 보면 지금 한 48명의 환자를 제가 봤는데 그중에 한 2명 정도만 냄새의 맛을 못 느낀다고 이렇게 호소했고요. 무증상자가 과연 계속 무증상인지 아니면 처음에 무증상이 있다가 나중에 증상이 있는지 이것도 아직 조사는 안 됐지만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8명의 무증상 환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 3명을 빼놓고는 5명은 나중에 뭐 기침한다든지 뭐 열이 있다든지 이런 전형적인 그런 임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입원하면 이제 방사능 검사로 폐렴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입원한 181명 환자 중에 흉부 X선에서 폐렴이 관찰된 환자는 35명이어서 20% 정도였습니다. 한쪽에 폐렴이 있었던 경우가 22명, 양쪽에 있었던 경우가 13명이었습니다. CT는 사실 이제 그 의료산하병원의 상급병원, 뭐 3차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CT 검사를 시행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16명 정도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에 11명 정도에서 폐렴 소견을 보였습니다. 폐렴을 연령별로 발생률을 조금 보면 5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30%, 50대, 60대, 70대 다 30%씩 폐렴이 발생해서 아무래도 연령이 높으면 폐렴 발생률이 조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40세에서는 40대에서는 20%, 그리고 이제 10대에서는 뭐 물론 이제 환자 수가 10명밖에 안 되지만 그중에 폐렴 발생한 환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소아 청소년 이렇게 한번 나눠 보아도 65세 이상 노인은 한 30% 정도가 폐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성인은 18%. 소아는 이제 저희가 9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중에 1명 정도만 폐렴이 발생하였습니다. 조금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이 통계를 조금 돌려보면 아무래도 폐렴이 없는 환자보다 폐렴 환자가 나이는 이제 50세로 없는 환자보다 폐렴 환자의 연령대가 조금 높았고요. 성별이나 이런 데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유증상자 비율은 폐렴 환자는 이제 35명이었는데 그중 1명 빼놓고는 다 처음부터 이제 증상을 호소한 부위였고요. 조금 봐야 될 건 이제 열 나는 환자 중에서 호흡기 증상, 뭐 기침, 가래 이런 거는 상기도나 폐렴 환자나 크게 발생률의 차이가 없었지만 발열만 봤을 때는 폐렴 환자의 65%에서 발열이 관찰되었고 폐렴 없는 환자에서는 32% 정도만 관찰되어서 이 열이 난다든지 하면 폐렴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저질환 전체에도 큰 차이는 없었지만 만성 호흡기 질환은 이제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별 의미는 없을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4명 중에 3명은 폐렴으로 진행을 하였고 1명은 폐렴이 없었습니다. 폐렴 발생 예측 인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50세 이상이거나 열나는 환자는 조금 폐렴을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봤던 환자는 그렇게 뭐 아주 중한 환자는 없었기 때문에요. 산소 치료는 5명 정도, 2.8%에서 산소 치료를 했고요. 폐렴이 있거나 아니면 고열, 뭐 기침 이런 호흡기 증상이 이제 심한 환자에게 항바이러스를 치료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환자는 37.5%, 57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항바이러스제는 그 에이즈 환자한테 치료하는 이제 칼레트라라는 상품명을 이게 아마 열흘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자료에서 분석된 모든 항바이러스제는 칼레트라였는데요. 칼레트라를 조금 써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노지아나 다이아리아 같은 GI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조금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격리 해제는 24시간 간격으로 RT-PCR 검사에서 연속 2번 음성이 확인되어야지 이제 격리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재원 기간은 한 14.6일, 2주 정도는 걸리고요. 이 당시에는 꼭 그 RT-PCR 음성이 2번 나와서 격리 해제와 동시에 이제 퇴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임상 증상만 호전돼도 뭐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 가기도 하는데
이때는 어쨌든 그 바이러스 음전이 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2주 정도 됐고요. 가장 빨리 됐던 분은 이제 8일 만에 가신 분이 있고요.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은 29일까지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퇴원 환자는 이게 좀 열흘 전 데이터는 한 13.3%였는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는 5명 정도 했는데 폐렴 악화된 분이 이제 2명 있었고 이제 이런 분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경증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순간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지침에는 이 중증도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보면 사실 저희가 뭐 경증이라고 했지만 경증만 보는 건 아니고 중증, 그러니까 약간 폐렴 있고 호흡곤란이 좀 있는 이제 환자도 보는데 위중으로 넘어가면 이제 전원을 해야 되고 또는 중증에서 위중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환자를 파악해서 이제 상급병원을 전원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Modified Early Warning Score라고 이런 중증도 분류도 나와 있긴 하는데 사실 여기는 뭐 엑스레이상 폐렴이나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조금 중증도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폐렴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원한 케이스 2케이스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파주병원에서 전원했던 분인데요. 56세 여자 환자고 이분의 입원 당일 무증상이었습니다. 8일 전에 확진자 접촉을 했었고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었지만 내원 당시 혈압이 이제 140세 96로 조금 높고 실제로 이니셜 랩에서 당화혈색소 10.4 정도로 입원해서 당뇨랑 고혈압을 진단받은 분입니다. CRP는 1.83을 조금 증가돼 있었고요. OTPT가 좀 높았습니다. 이분 보면 이제 이니셜에는 37.9도 정도로 왔는데 이제 열이 계속 났던 거죠. 38도 이상으로 나서 이번 이틀째부터 항바이러스 이제 칼리트라를 사용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번 7일째는 이때부터 이제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RR이 그 호흡수가 좀 증가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환됐던 분입니다. 이분 가슴 사진 보시면 첫날은 이건 이제 정상처럼 보이죠. 정상처럼 보이는데 5일째는 약간 오른쪽 아래쪽에 약간 인필트레이션 있나 싶은데 7일째는 오른쪽 왼쪽 로어 쪽에 전부 다 인필트레이션이 있어서 이건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전환한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58세 남자 환자고 이제 안성병원에서 봤던 환자입니다. 이분은 접촉력이 명확하지 않은데 8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분이고요. 특별히 과거력이나 뭐 흡연력도 없던 분이고 이번에 기침, 가래 정도 호소했던 분이고 열은 한 38도 정도였습니다. 이니셜 랩은 CRP가 조금 올라가 있었고요. ESR도 증가돼 있었고 LDH도 좀 증가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제 열이 지금 빨간 선이 체온인데 계속 38도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번 3일째부터 항바이러스 칼리트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봤는데 이분 이제 제가 봤던 분인데 어쨌든 혈전이 계속 루틴하게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9도 이상 이제 열이 나서 조금 이제 걱정했던 분이고요. 5일째 랩을 다시 했더니 CRP 8.3까지 올라 있고 간 수치도 조금 증가한 이런 소변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6일째 이제 RR이 좀 빨라지면서 세츄레이션이 떨어져서 이제 전환 결정했던 분입니다. 사진 보시면 3월 1일 날 찍었을 때는 거의 정상처럼 보이고요. 3월 4일 이번 5일째 찍은 사진에서는 예, 이제 눈에 확연하게 오른쪽, 왼쪽 다 이제 인플트레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당비교에서 이 사진을 보고 고민을 했죠. 이거는 지금 전환해야 되나? 근데 이제 환자는 열이 나고 뭐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다음 텀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오전에 찍은 사진에서는 그 바로 이제 컴플레이션 정도가 굉장히 폐가 안 좋아지고 이 당시에 이제 환자가 지금 세츄레이션 91%까지 떨어지고 호흡곤란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할 병원 알아보면서 한 4시간 후에 다시 찍은 사진이 오른쪽 사진인데요. 한 4시간 만에 이제 더 갑자기 이제 나빠지는 양상이 있어서 이번은 그 일산 명지병원으로 전환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환자를 봤을 때는 좀
이 폐렴이 어쨌든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 환자가 느끼는 증상하고 이 사진하고 또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환자를 좀 빨리 캐치해서 조금 더 이렇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으로 전환할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고민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질문 올려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두 분 연주자께서 질문 내용을 좀 보시고 몇 가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 질문 중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임상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ECRF 양식을 다 마련해서요. 각 의료기관별로 그 환자들의 임상 증례를 표준화된 증례기록지에 입력을 해서 국내 전체 자료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중순 이후 대구 경북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환자 진료에도 벅차시기 때문에 지금 증례기록지가 제대로 입력이 안 돼서 8,000명의 자료를 단시간 내에 입력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사례들을 먼저 공유하는 거고요. 그 자료들이 어느 정도 입력되고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그 방대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한 분께서는 경기도 내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경기도 내 병상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제 그제 사이에 확진자가 늘면서 경기도의 경기도 의료원을 비롯해서 확보한 병상들에 환자가 많이 입원하고 있긴 합니다만 당장 부족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승관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경기도에서 이런 확진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병상 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상당히 학문적인 내용들부터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질문하셔서 연자들에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죠? 지금 화면에. 움직이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일단 음성도 먼저 하시면 네, 제가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께서 이제 대구 경북보다 서울 경기 RT 값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IL0와 다르게 RT 값은 그 순간에 대한 그런 감염 재생산 지수를 산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L0는 어떤 질환에 의해서 IL0는 그 전체적인 질병 전체에서 산출되는 값이라면은 RT는 뭐 최근 14일이라든가 최근 10일이라든가 그런 사이 일정한 그 간격을 두고 감염 그 재생산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서울 경기가 대구 경북보다 RT가 높은 이유는 대구 경북은 현재 환자의 증가수가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출된 값이고 서울 경기는 여전히 해외 유입으로 인하여 꾸준히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RT 값은 서울 경기가 대구 경북보다 높게 산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분께서 그 시리얼 인터벌이 짧아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리얼 인터벌의 정의가 임팩터의 심프텀 온셋부터 임팩T의 심프텀 온셋까지의 시간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리얼 인터벌이 짧아진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 감염자의 증상에서 다음 증상, 감염자의 증상이 생길 때까지 그 시간텀이 점점 빨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점점 그 환자 발생의 그런 전파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증상이 없어진 이후에 얼마 정도 시간이 있다가 음성이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하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보통 심하지 않은 분들, 폐렴을 진행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에 증상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바이러스가 음성이 되는 데는 일주일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선에서 환자를 보실 때 문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일반 독감이나 이런 것과 구분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거는 일반 독감하고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요. 근육통 같은 것도 인플루엔자보다 더 심하게 호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어떤 이제 접촉력이나 요즘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입국 뭐 그런 여행력 같은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뭐 너무 많은 질문들이라서 조금 이따 쌤들께서 그 질문 올려주시면 마지막 Q&A 세션에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보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원한 두 사례는 각각 명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했었고요. 다행히 두 분 다 산소 치료만 조금 한 다음에 모두 회복되어서 퇴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저렇게 폐렴이 심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부는 미케니컬 벤틸레이터 치료까지 필요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산소 등의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게 저희가 그동안 많이 봐오던 폐렴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 다음에는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의 조영재 교수께서 저희 병원에서 경험했던 중환자 사례들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겁을 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조영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코비드-19 환자의 중환자 특성을 좀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제 뭐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저도 이제 이런 웨비나를 여러 군데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엊그제 그 자마라는 저널에서 닥터 공이라고 저희 이제 호흡기 중환자 쪽에 뉴욕에 있는 사람인데, 그 뉴욕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해주는데, 숫자가 공교롭게 저희 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아까 이제 좀 보여드렸고요. 좀 전에도 이제 고보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비드-19 폐렴이 상당히 좀 기이한 어떤 임상적인 특징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전에 내 얘기가 나왔던 대로 환자가 괜찮은 듯 하다가 뒤에 가서 이제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고 나빠지기 시작하면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온다는 게 이제 뭐 이게 최종적으로 다 밝혀진 상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브럽트하게 레스피러터리 페일러가 온다라는 것과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장도 같이 이제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심에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포에 들어오는 ACE2라는 리셉터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중환자 영역에서는 특히 한 사람을 보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PPE라든지 벤틸레이터 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는 그래도 저희 병원도 다 국가지정 격리병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에어로졸 프로듀싱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해외에서는 보면 그것 때문에 NIPPB를 써도 되는지 하이플로우 네잘 캐뉼라를 써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현재는 이제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치료는 감염학회에서 공고한 내용들이지만 아직까지 이펙티브한 드럭이나 백신은 현재 없다라는 점이 여느 플루나 혹은 다른 중증 폐렴과는 저희가 중환자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이펙티브한 무기가 없는 입장에서 중환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환자 숫자들이 5%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 자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른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특히 해외에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제 이 이탈리아와 한국의 이제 차이가 분명한 부분인데요. 좀 전에 김종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차이는 이 확진자의 연령대가 사실 상당히 영향을 준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주로 많이 사망하시는 분들은 고령자에서 많이 사망하는 그 경향성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단지 그 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중환자 영역에서 이 이태리의 상황을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재 저희도 사실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뒤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이게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이태리가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정도로 케어가 안 됐던 부분은 보시면 이제 2월 20일 날 첫 케이스가 이제 젊은 남자에서 에이티피컬 뉴모니아가 중환자실로 들어오면서부터 인지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 케이스 서지가 발생하면서 이태리는 중환자실부터 먼저 확보를 하기 시작을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고 그것을 깨닫기까지 불과 2주 그리고 그 다음 2주간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북부 지역에 전파되는 속도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밀란 지역인데 이 부분이 사실 밀란이 크리티컬 케어가 굉장히 발전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세미나하는 걸 좀 들었었는데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리 중환자들의 특징을 보면 고령인 환자들이 많고 사망자 중에서도 역시 고령인 환자들이 많다는 게 알려진 특징이고 산소의 요구량을 보면 FiO2 기준으로 0.5 혹은 55% 정도에 해당을 하고 PF 레이쇼가 평균적으로 180 정도니까 모더레이트 ARDS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균적으로 PV 이제 14 정도라고 하면 보통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높게 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이곳 부전의 환자들의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리는 게 ARDS가 어떤 사람들에서 생기는지 그 리스크 팩터를 본 이 200명의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봤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40% 정도가 ARDS가 발생한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치료는 이런 약들을 썼다. 이뮤 모듈레이팅 에이전트 이런 약들을 썼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나빠지는지를 보면 고령인 환자, 그리고 초기에 39도 이상의 발열이 심했던 환자, 뉴트로필리아가 있었던 환자, 또 CRP가 높았던 환자, 그 다음에 코아귤레이션과 관련해서 PT나 디다이머가 약간 높았던 환자들이 ARDS가 발생을 했고, 하지만 ARDS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팩터가 그 사망으로 이어지는 팩터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자들의 결론은 ARDS가 발생하는 패소피지올로지와 그 사람들이 사망하는 패소피지올로지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고요. 저희 분당병원의 데이터를 조금 급하게 정리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1월 26일이 이제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 저희 감염내과 선생님한테서 설날 연휴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연락을 받고 병원에 와야 될 것 같다 하고 연락을 받았던 그때였다는 걸 제가 불현듯 깨달았었고요. 보시다시피 연령이나 성별은 비슷하고 엑스레이 CT, 저희 CT 많이 찍긴 했는데 나눠서 정리하지는 않고 100% 산소를 투여했다. 제가 산소를 투여하고 안 하고로 나눈 이유는 산소 투여 여부가 지금 현재 이제 중증 환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눠봤고요. 산소 투여하는 환자들은 100% 뉴모닉 인필트레이션이 있었고 대부분 바이라테랄인 경우가 많았고 아까 이제 중국의 데이터처럼 CRP를 보면은 11점대, 통계적으로 분석해보지 않았지만 유의할 거로 생각이 되고, 이 산소 투여를 했던 환자들의 평균 FiO2가 0.5, 이태리랑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ICU 케어 중에서 저희는 3명의 벤틸레이터를 달았었고요. 한 가지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제 사망자는 발생하고 있지 않고, 현재 이제 퇴원한 환자들이 아직은 다 발생한 건 아니고, 경한 환자들은 80% 정도가 퇴원을 했고 중증 환자들은 여전히 아직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티피컬 아주 전형적인 환자분을 보시면 62세 환자고 소위 지금 청도병원에서 이제 전원을 보셨던 분인데 바이럴 뉴모니아가 생겼다가 ARDS가 생기면서 인튜베이션을 했고 그 이후에 세컨더리 인펙션이 발생했던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제가 직접 정리한 글인데요. 워낙 이 환자 코스가 복잡해서 저도 이제 정리를 할 겸 해서 이제 PCR은 언제부터 어떻게까지 나왔고 칼렉트라는 어떻게 사용을 했고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썼고 에노는 어떻게 썼고 그리고 이 환자들을
저희는 일찌감치 트라키오스토미를 시행을 했습니다. 오래 갈 거라는 생각에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박테리아 컬처를 또 미리 했었고, 그 이후에 환자가 나빠질 때는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었고, 이제 왜 나빠졌는지 이제 저희가 긴가민가하는 와중에 다행히 미리 컬처를 해놓은 결과가 아시나토박터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콜리스틴을 매표를 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 시작, 인튜베이션 했을 상태, 에노 달았을 때, 에코모 달았을 때 과정 그리고 PF 레이쇼가 80까지 떨어졌던 그런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국가지정 격리 병상에 이 상황을 대비를 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좀 구축을 해놨었는데 이번에 100%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환자 보면서 환자를 이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제한점이 많아서 초음파로 많이 에어레이션을 봤었고, 여러 가지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술들, 트라키오스토미나 브론코스코피 혹은 에크모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환자는 이러한 경과를 장기간의 경과,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고요. 장기간의 경과를 거쳤고, 지금은 거의 미니멀 세팅에서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위닝이 되어가는 상태고, 이 와중에 환자가 아직까지 저희가 의식이 있어서 간간히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스테빌라이제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어쨌든 에크모를 쓴 경우가 됐는데, 지금 국제적으로는 이 벤틸레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크모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에크모 센터들이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ARDS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법과 크게 코비드19라고 해서 다를 이유는 없겠고요. 하지만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이 환자들은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 환자들은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인디비주얼 어프로치는 여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조금 더 이제 연령은 젊으신 분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바이럴 뉴모니아에 ARDS가 와서 인튜베이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이제 장기 부전이 오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에피칼 벌루닝이 있는 전형적인 시비한 SI, 스트레스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왔고, EF가 26% 정도 왔었습니다. 환자가 입원하고 나서 그날 하루 이틀 사이에 도저히 저희 의료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의 바이탈 사인을 보였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요 하루 이틀 사이였었는데, 이 어느 정도 환자가 급격한 변화를 보였냐면, 이게 이제 입원하고 첫날 이튿날 이 열이 42도까지 치솟았었고, 이 FR2 PF 레이쇼를 보면 PF 레이쇼가 거의 바닥을 치는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에크모를 적용을 할까 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에크모를 하지를 않고, 이 템퍼러처를 좀 낮추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카디오마이오패시가 동반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그 CPR 상황에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타겟티드 템퍼러처 매니지먼트 장비를 노멀서미아로 유지를 했는데, 뭐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PF 레이쇼가 개선이 되고 바이탈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최근에 이제 유명한 킹덤이라는 그 드라마에도 보면 제가 이번에 좀 봤는데, 사실 이거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느낌은 이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환자는 굉장히 또 순조로운 코스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인 코스가 돼서 현재는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이토카인 스톰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ARDS라는 병 자체는 이런 다양한 인플라메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병이었었고, 이걸 우리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여태까지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하이퍼 인플라메이션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셉시스에서 정의할 때 쓰는 디스레귤레이티브 인플라메이션 정도의 텀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정도의 해석, 스테이지 1, 2, 3의 해석이 있고, 그래서 저희 두 환자들도 사실은 정말로 이제 그 뭐 어떤 기대를 하고 썼던 건 아니었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중국의 연구진들이 후양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메틸프레드리솔론을 썼을 때 조금 더 생존율이 좋았다라는 게 있어서, 과연 이런
이뮨 모듈레이팅 혹은 안티 인플라마토리 에이전트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에이전트들이 특히 임상시험에 준비하고 있고 특히 인터루킨 6 인히비터는 현재 미국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 19에 대해서 각 중환자협회, 유럽과 미국의 중환자협회가 각각의 에비던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에비던스가 낮은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전문가 레코멘데이션이고요. 이렇게 정리해둔 내용이 있고,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는 보스턴의 브링엄 앤 위민즈 하스피탈에서 약간 집단 지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정리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뭐 초기 매니지먼트나 혹은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혹은 ICU 케어에 대해서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몇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중환자 이송과 관련된 건데 어떻게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건지 어제 저희가 한 명 이송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이 모니터가 사실 제대로 잘 안 되죠. 이거는 해외에서 비행기에 환자를 옮기는 그런 과정들도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사스를 경험하고 ICU 시스템을 일찌감치 이런 감염성 질환에 맞춰놓은 싱가포르에서는 병원 내 혹은 병원 밖에서 환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동할 건지에 대한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션트 세이프티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 워커의 세이프티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눈에 들어왔었던 것 같고 트랜스포트가 끝나고 나서 디컨타미네이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실제로 이송을 할 때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서울에 있는 그 중환자 이송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차의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프랑스의 사무 시스템을 도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후에 저희도 경기 모바일 ICU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ICU 프리페어드니스인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지역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중환자 상급 종합병원 기준 중환자 병상이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요양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서 빠르게 찼었고요. 보시면은 이런 서지가 발생하거나 미티게이션 전략을 하더라도 좀처럼 중환자실을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 ICU 스태핑을 다시 리오가나이징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이것 때문에 다른 중환자의 치료에 인력이 빠지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한중환자협회에서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포어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가 어떻게 되고 있고 중환 정도는 어떻고 가용한 병상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여기 어제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350대, 9,800대가 돌아갈 수 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이 다 코로나 환자에게 쓸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계속 non 코로나 크리티컬 페이션트는 또 갈 데가 없다는 게 문제고 사실 이제 이런 엑스레이 사진이나 이런 ARDS 환자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다 코로나 ARDS로만 생각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즌에 마이코플라즈마 ARDS도 있었고 아데노바이러스 ARDS도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역차별되거나 놓치지 않는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요. 조금 희망적인 건 이제 최근에 이게 아마 사스나 메르스 때도 그 회복기 환자의 이제 혈청을 치료에 이용할 수 있냐 이런 그 영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어제 FDA에서 응급으로 하겠다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환자에서 회복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혈청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하지만 또 조금 걱정스러운 건 이 롱텀 케어 퍼실리티입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CDC에서도 이런 교육을 웨비나를 통해서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90세 환자들까지도 다른 한국종합병원으로 전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도 저희가 작년부터 연명의료와 관련된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그 다잉 위드 디그니티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었는데 또 반면 이 어르신들을 또 살려주셔야 된다는 국민 청원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 중환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코로나 환자의 중환자는 코로나 환자가 아닌 중환자들과 똑같이 생각해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ICU에서 하는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의 기본적인 원칙을 잘 준수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모르는 병인 환자들도 충분히 서바이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워낙에 목표가 모든 회의나 강의는 1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사실 세 분께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리고 15분 정도의 시간만 할애했었습니다. 쌤들께서 더 궁금하신 게 많고 또 듣고 싶은 게 많으실 텐데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도 있고요. 또 궁금하신 많은 내용들을 다뤄야 되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쌤들 질문하셨던 내용들 중에 혹시 그 연자들께서 추가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저희 경기도 코로나19 대책단의 단장을 맡고 계신 임성건 쌤이나 이희영 쌤께서 올라왔던 질문들 중에 혹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00여 분이 참여하고 계셔서 다 손들고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 정도 그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잠깐 읽으시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공지를 드리면 다음 주 목요일 두 번째 웨비나에서는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진단검사 분야에 대해서 한림대 성심병원의 김한성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임성관 단장님께서 경기도 지역 확진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병상 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경기도의 진료 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테고, 이희영 단장님께서 그 확진자의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세 번째에는 환경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순천향대 한수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요양병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리 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희영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테고, 가톨릭의대 대전 성모병원의 박선희 선생님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웨비나별로 1시간 정도의 세 가지 주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씩만 할애할 거고요. 이렇게 한 3번 정도 진행해 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요청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3, 4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주제와 내용을 준비해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세 분 연자, 그리고 임성관 단장님, 이희영 단장님 혹시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계 대책단의 임승관입니다. 체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또 자주 일주일에 3번씩 하는 경기도 브리핑 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오늘 그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구보람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은 경기도 의료원과 성남시 의료원의 자료, 180여 자료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조영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경험한 약 20대 정도를 말씀해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2월 초순부터, 2월 첫 주부터 긴급대책단의 의료인들이 직접 역학조사를 보고 환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와, 즉 무증상 경증 환자와 고위험군 중증 환자가 분리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료원과 성남시 의료원에서 180여 명의 환자군은 지금 200명이 넘었는데 상당히 균질성을 갖고 있는 군입니다. 즉 리스크 팩터가 적고 어떤 증상이 경미했던 사람들 위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요. 그래서 좀 주목되는 자료 중에 하나가
180여 명을 진료하던 중에 상급병원으로 전원됐던 사례가 약 3% 미만이었다라는 점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차분하게 진료할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중증 폐렴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리스크 어널리시스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아직은 자료는 부족하지만 50대 이상 그리고 그 중에서 열이 좀 높고 계속 나는 사람들이 더 주목할 만하니 엑스레이상에서 폐렴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자주 대촬영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일반 병원에서 즉 의료원 같은 곳에서 경증 환자를 보다가 중증이 전환되었을 때 바로 큰 병원으로 트랜스퍼 시킬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서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보고 계시다면 경기도처럼 일반 병원과 상급 병원 사이를 원활하게 잇는 그런 체계를 만드시는 것을 아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이플로우 내장 캐뉼라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결국 이제 리스크 베니핏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절대적으로 벤틸레이터 케어를 시작하면 간호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플로우를 적용했던 건 첫 번째 인투베이션을 해야 될 것 같은 환자한테 프리옥시지네이션을 하는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할 건 인투베이션 시기를 딜레이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조를 발생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해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해외는 모두 음압병실에 들어가시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하이플로우를 하는 경우는 간호사가 옆에서 항상 킵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오늘 이제 소개드렸던 이제 에크모나 그 타겟티드 템퍼러처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은 하셨으니까 치료 방법을 맞죠. 네, 치료 방법은 맞고요. 어느 시점에 적용해야 되는지는 이제 사실은 모든 중환자 치료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그 시점을 정하는 게 무슨 원칙이 있다 그런 건 아니었고 계속 환자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에크모는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어차피 하이폭시아가 진행을 하는 게 벤틸레이터 케어를 하면서 안 되다 보면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결정하기는 쉬운 것 같고요. 일부러 소개시켜드리려고 소개시켜드린 건 아닌데 워낙 환자가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소개해드렸더니 발열 조절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상황도 있더라라는 경우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마이오카디얼 디맨드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떤 시기에 어떤 시점에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모든 환자의 상황을 좀 복합적으로 다 평가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아까 그 두 번째 케이스에는 이제 4시간 만에 폐렴이 확 진행된 경우가 코비드19의 조금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사실 저도 뭐 코비드19 폐렴 환자를 그렇게 많이 본 것은 아닌데 코비드19에 의한 폐렴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한 군데 뭐 GGO 같은 게 생긴 다음에 그냥 계속 이제 그 부분만 있었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임상 증상하고 이 사진하고가 조금 안 맞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임상 증상은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는데 사진 찍으면 이제 굉장히 나쁜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갑자기 임상 증상이 확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코비드19에 의해서 폐렴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 더 사진을 이제 뭐 매일 찍어본다든지 이렇게 사진도 좀 자주 찍고 임상 증상도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자료가 좀 더 많이 모이고 정리돼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나온 수만 명의 자료나 WHO 조인트 미션에서 발표된 자료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경험했던 사례들을 보면 경증의 환자들은 대개 초기에 며칠 앓다가 좋아지는 것 같고요. 폐렴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시기는 증상 발생 후부터 일주일 전후가 가장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넘어가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 시기에 인공호흡기 치료나 산소 치료가 급격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치료제는 그동안 국내에서 아마 칼레트라라는 anti-HIV 드럭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난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것처럼 칼레트라가 별로 중증의 환자에서는 효과가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자료들이 발표가 되어서 지금 이 칼레트라를 그러면 경증의 환자에서도 효과가 없는 거냐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들은 칼레트라, 일부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리고 저희처럼 미국 NIH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나 일부 병원에서 하시고 계신 길리어드의 동종적 사용과 관련해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병원들은 렘데스비어라는 에볼라 치료제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게 좋다라고 랜덤하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 데이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컨트롤 암을 가지고 약을 쓰기 전에는 환자한테 얼마나 해가 될지 정말 이 약이 효과인지 알 수가 없어서 현 상태에서는 치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증상 또는 비특이적인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자료들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 바이러스 전파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자료가 그런 무증상자와 증상자를 가려서 R제로 RT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는 그 바이러스가 PCR이 음성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부족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한 분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그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첫 웨비나를 하다 보니까 연자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접속하면 접속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까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모인 거지 저희가 소셜 디스턴싱에 대해서 무지해서 여기서 모인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잘 접속이 된다는 것도 확인했고 약 200여 분 정도가 접속하시기 때문에 이게 500분이 접속할 수 있을 정도의 회선이라서 다음에는 각자 자기 방에서 마스크 벗고 웬 얼굴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한 것로부터 약 7, 8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혹시 이 행사를 지원해 주신 이희영 단장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미국이나 각지에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세션이라서 PG에서도 들어오셨군요. 예. 이미 1시간 15분이 지나서 오늘은 일단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면 이런 웨비나의 채팅 말고도 경기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에 게시판이 없죠.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쌤들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쌤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빌어서 경기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이나 관리 대책, 또 의료 체계를 준비하는데 쌤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면